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공급 선에 관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는데요. 잘 아시죠? 이 수직선상에 있는 게 주로 가격이고요. 수요 공급선에서 수평선에 있는 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주로 수량이죠. 가격. 자, 수요 공급 주로 가격은 어떻게 결정된가 했을 때 주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로 이렇게 해요. 주로 뭐 가격은 대부분의 집값도 마찬가지고 제품의 가격도 마찬가지고 현대 자동차라는 게 만약에 한 2,500만 원에 출고가 됐다. 소나타가. 근데 소나타를 2,500만 원에 보통 이게 한 달에 한 10,000대가 팔리고 있다. 그럼 조금 더 팔리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 조금 더 팔리게 하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은 가격을 낮추면 이렇게 늘어나요. 만약에 가격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똑같은 이 점에서 만약에 10,000대를 팔았는데 공급을 엄청 늘려요. 공급을 늘리면 공급을 이렇게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늘려볼까요? 공급을 이렇게 늘리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뚝 떨어져요. 뭐 이런 조정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 공급선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제 수요 공급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의 등록금이 보통 한 학기에 한 400만 원, 한 학기에 700만 원 정도가 현재 대부분의 등록금인데요. 미국의 한 학기 등록금이 아이비리그 좀 괜찮은 대학이 33,000불. 연간으로 따지면 한 6만 한 5,000불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1년 등록금이. 엄청 비싸죠. 왜 그래요? 각국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대학은 정해져 있는데 대학을 가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등록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등록금이 500만 원인데 심지어 미국은 8천만 원인데 거기 입학하겠다고 전 세계가 몰려드는 거죠. 제한된 그 입학 정원 내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들어갈래요 하니까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요 제품이나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제품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좋은 명품 가방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명품 가방을 선호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받고 싶은 선물이 어떤 게 있어요? 무슨 난 이 가방 꼭 갖고 싶다. 우리 때는 나이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신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으면 되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때는 나이키 고무신에다가 이렇게 나이키 그림 그려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내 친구는 또 비슷한 우리 때 또래는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를 신고 다니기도 하고 이랬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에르메스 가방이다. 그게 엄청나게 많이 공급이 돼요. 찍어내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에르메스 가방이나 좋은 명품들, 뭐 시계나 뭐 나오면은 팔찌나 나오면 그거 살려고 줄을 서서 6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수요자들 많은데 공급은 항상 제한적인 정책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가격 결정의 기본 모형이 가격이 결정되는 기본 모형이 주로 이렇게 수요 공급선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조금 좋지 않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렇겠죠. 물건을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 자체가 막히기도 하고 사람 이동이 막히기도 하고 부품이 안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래요. 이런 경우에 이 비슷한 선이 있어요. 총 수요, 총 공급이 있어요. 그래서 총 소득이 어떻게 하면 소득이 높아질 건가? 이게 소득이죠. 이게 화폐가 되는 거고, 이게 소득이라고 해요. 화폐의 공급을 이게 소득이거든요. 소득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 건가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경제학과에 양축이 있다 그랬죠. 하나의 축에는 통화량을 가지고, 그러니까 돈이죠. 돈의 양을 가지고 조절해봤자 경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정부의 정책을 통해 가지고 돈을 공급하는 정책을 쓰다 보면은
정부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 정부가 뭐 뉴딜을 한다든지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쓰는 거죠. 사업들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돈으로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일자리를 본인이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 소득이잖아요. 원래 국민 소득이 이랬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하나의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들어와서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케인즈 학파인데, 케인즈 학파에서는 총 수요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총 수요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정부가 하면 된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총 수요가 Y0, Y1, Y2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난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간들은 활동 역량이 줄어들고 경직되어 있을 때 정부가 민간이라든지 민간과 공동으로 역할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때 가정하는 게 뭐냐면은 총 공급 곡선은 화폐에 관한 총 공급 곡선이 일정한데 정부가 A는 에그리게이트라고 그러죠. 총이라고 그러죠. 에그리게이티드 디맨드 자체는 수요를 넓히는 정책을 쓰다 보면은 국민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케인즈 학파가 주장하는 거고요. 이게 통화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화폐로 이게 국민의 소득인데 통화주의자들은 통화량은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가라든지 물가의 안정에 최우선을 둬야 된다 뭐 이런 쪽들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만약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총 수요를 공급시킨다든지 돈을 계속 찍어내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소득은 늘지 않고 통화주의자라든지 고전학파에서는 총 공급은 제한되어 있다 그래요. 총 공급은 크게 늘지 않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돈만 찍어내다 보면은 물가만이 올라가고 국민의 소득은 그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침체를 이루고 있거나 이랬을 때 돈을 찍어내다 보면은 물가만이 올라가고 크게 총수요, 경제 자체의 수준을 높여서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거하고는 Y가 국민의 소득이거든요.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금리라는 하나의 정책을 한번 가져가 봅시다. 금리가 여러분 대출 받고 있으세요? 저는 대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신입직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대출을 받았어요. 뭘 하려고 대출을 받았냐면은 주식 투자를 해볼까 하고 500만 원 대출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500만 원도 그때는 제법 큰 돈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 15년 전인가요? 그때도 조그마한 집을 하나 사야 되겠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대출을 받았던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은행을 내 돈처럼 가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매번 금리에 관해서 조마조마해요. 이거 폭등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죠. IMF 때는 보통 12%, 15%, 17%, 20%에도 돈을 들이고, 대우 같은 데는 대우가 망하기 직전에는, 파산하기 직전에는 거의 20%, 24%인데 대우 채권이 24%로 돈을 조달하고 그랬어요. 24%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1억을 빌려주면은 1년에 2,4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가 10억을 많이 대출해주면 1년에 얼마를 받는 거죠? 2억 4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5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얼마를 받는 거죠? 1년에 1억 2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대부분 이자를 세금 안 내는 시절이니까. 자, 그럼 만약에 5억 정도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면 5억에서 10억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좋죠.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을 때 한 달에, 매달 2천만 원이 들어온다니까.
닥치 벌써. 지금 2천만 원도 큰데 20년 전에 2천만 원이 들어온다고 그래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IMF 시절에 그 강남에 현금을 가지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매번 건배사가 뭐였어요? 건배하시면서 이대로 했어. 이대로. 앞으로 이대로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왜 금리가 24%였습니까? 몇 프로인 거죠? 월 1.2%. 월 2%. 한 달에. 자, 그랬는데, 지금은 은행에다 여러분들이 1억을 갖다 놓으면 얼마 이자를 줘요? 한 달에 2%가 아니라 1년에 2% 주는데도 없어요. 1년에 2% 주는데도. 연 2% 주는 데가 없어요. 지금 연 1.8% 줘요. 연 1.8% 주는데 이게 세금을 떼고 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연 1.5% 돼요. 나누기 12하면 어떻게 되죠? 12하게 되면은 1년에 몇 프로 받는 거죠? 1년에 1.2%를 받아요. 그러면은 얼마를 받는 거죠? 월 0.1%를 받는 거예요. 월 0.1%. 그러면 IMF에 비해서 몇 분의 몇을 받는 거죠? IMF 시절보다 이자를 20분의 1을 받고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IMF 시절에는 내가 지금 오늘날 받고 있는 이자보다 20배를 더 받았어요. 몇 퍼센트를 더 받는다고요? 20배를 더 받으면은 20배를 더 받으면 몇 퍼센트를 받는다고요? 2000%를 받는 거죠. 0.1% 뭐 0.2 만약 2%를 받는다면 그럼 왜요? 100%를 더 받는 거잖아요. 1%를 뭐 받으면 뭐예요? 1000%를 더 받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는 이자는 IMF 시대보다 2000%를 적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펴봅시다. 금리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대출을 안 받았어. 내 아파트가 괜찮은 아파트라서 한 10억대. 그 대출을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대출을 받을 거예요. 한 1억을 대출을 받을 거예요. 이자를 얼마 내면 돼요? 네. 요즘에 이자가 2.4%예요. 2.4%. 연.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내는 거죠? 한 달에 0.2%를 내는 거죠. 내가 만약에 1억을 대출을 가지고 1억을 가지고 무슨 주식 투자를 한다. 아니 1억을 가지고 뭔가를 뭐 이게 어떤 또 다른 뭐 오피스텔을 산다. 아니 무슨 뭐 저평가된 부동산에 경매를 좀 한다. 여러분 1억 받으면 1억에 관한 이자가 나는 거죠? 1억을 했으면 이자가 내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얼마를 부담하는 거죠? 1년에 내가 24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돼요. 24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약 20만 원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1억을 빌려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주식이 폭락한 게 한 몇 퍼센트 폭락? 약 한 30% 폭락했어요. 30% 폭락했을 때 여러분이 주식을 샀으면은 지금 거의 30% 거의 다 한 25%, 20% 회복이 됐다 쳐봐요. 그럼 만약에 10만 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7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내가 샀어요. 이제 9만 원이 됐어. 그 얼마를 버는 거죠? 거의 굉장히 많이 버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내가 돈이 1억 있다. 하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한, 아니, 할 거는 많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여러분 돈 있으면 뭐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근데 이자가 되게 높아. 한 달에 200만, 1억을 빌리는 한 달에 내가 200만 원을 내야 돼. 그럼 1억짜리 해서 200만 원짜리 뭔가를 해낼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한 달에 나는 20만 원만 이자를 내면 된대.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 비용이 20만 원만 벌면 내가 30만 원만 벌면 20만 원이 남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나는 할 수 없어가 그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되네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한 달에 만약에 이자를 만약에 12%, 20%로 빌려가서 중소기업 개발해보자 하면은 그 정도 이자도 못 갚겠는데요? 이래요. 근데 중소기업한테 그냥 공짜로 가져가서 해보세요. 아니, 이자가 1년에 2%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돈 1.2%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출을 해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해볼까? 하면 뭐가 돼요?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직원도 좀 채용을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가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뭐예요? 뭘 하겠다는 거냐면, 정부가 금리를 내리는 경우는 결국에는 정부의 돈을 통해 가지고 총 수요를 늘리게 돼요. 무슨 수요인 거죠? 돈에 관한 공급을 해주다 보면은 일자리라든지 등등등 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겠지, 떨어지지는 않겠지. 이렇게 하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는 그때는 이제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몰기지는 뭐냐면 미국에서 아파트를 살 때 한국에서 여러분 아파트를 산다 그랬을 때 10억짜리 산다 그러면 여러분 돈이 얼마 있어야 되죠?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은행 대출 좀 끼고 아니면 전세 좀 끼고 살린다 했을 때 보통 한국인은 돈이 전세를 낀다 하더라도 보통 한 반 정도 있어요. 아니면 30% 40% 있어야 돼요. 그 금액에. 만약에 10억짜리를 산다 그러면 요즘에 대출 규제 때문에 거의 한 4억, 5억 있어야 돼요. 어떤 강남에 규제받는 지역에는 대출이 40%밖에 안 돼요. 그러면 6억의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그리고 우리 규제 이전에는 작은 돈을 가지고도 집을 살 수 있었어요. 미국 같은 데는 보통 5%나 10%, 만약 100만 불짜리면은 10만 불 또는 5만 불만 있으면 집을 사요. 그러면 90%는 뭘 해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 이걸 원래 모기지라고 해요. 그래서 모기지를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해요. 즉 MBS 이래요. 또는 ABS 이래요. 이러는데 MBS는 모기지 베이스드 론이라고 그러고 ABS는 에셋 베이스드 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ABS 또는 MBS예요. 모기지를 바탕으로 베이스한 론이 모기지를 바탕으로 S는 시큐리티스 한다는 증권화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론을 일으켜서 금융상품을 하는 거죠. 한두 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가구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금리 잣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미국에서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여러 자금이 막 모자라고 이러니까 모기지 채권 자체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금리가 되게 비싸. 이제 그거는 안 살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모기지 대출이 그냥 1년에 1.5%면 채권이었는데 지금 1.5%야 그거 안 사겠겠. 그럼 내가 이자를 얼마를 빌려야 되는 거죠? 5% 10%면 훨씬 더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기지를 바탕으로 해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니까 미국에서는 그때는 무엇을 했냐면은 모기지를 어떻게 하면 사게 할까? 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기지 가격이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가 되려면 돈을 엄청나게 기관들한테 공급을 해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양적 완화라고 해요. 뭘 완화시킨 거예요? 원래 돈을 빌리려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서류가 엄청 복잡하고 돈을 예를 들어서 미국에 10만 불 하나 빌리려면 어마어마한 서류를 갖다 내야 돼요. 소득이 얼마입니다. 그동안 은행 거래 갖다 씁니다. 신용 막 이래야 겨우 1억을 빌릴 수 있는데 미국에서 웬만하면 빌려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기관들을 중심으로 돈 어마어마한 파이프라인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사 이러다가 이 정도면 사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몰기지 베이스드 채권 같은 경우가 거의 저가본드라 그래가지고 아무도 난 안 살래 이러다가 그거 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찍어낸 돈이 어마어마하게 수천조를 찍어냈어요. 그래서 미국이 몇 개 증권회사라든지 이렇게 금융위기에 LTCM이라고 해요. LTCM 실제로 선물 옵션 회사예요.
선물 옵션 회사가 파산이 되면서 연계돼가지고 선물 옵션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고 투자한 회사들이 무너지면서 연쇄적으로 막 부도가 나고 막 위험해지다가 정부 자체가 어마어마한 돈을 풀면서 위기를 극복했어요. LTCM을 롱텀 캐피탈 매니저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면은 LTCM은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2명이 만들었어요. 경제학자가 어마어마하게 미래 예측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경제학자가 어마어마하게 잘못해가지고 미국 전체를 미국과 전 세계를 갖다가 금융위기로 빠뜨렸어요. 머리 좋으면 돈을 법니까? 라는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머리 좋은 사람하고 돈 버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입증하신 분이 LTCM 파운더예요. 2명의 경제학자가, 그러니까 한 명의 경제학자는 원래 경제학자가 대단하잖아요.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가 어느 정도 대단할까? 어마어마하게 대단해요. 2명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에 보내는 신뢰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어요. 니네들이 굴려봐라. 우리는 무조건 돈을 밀어줄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아먹은 거예요. 이 회사도 말아먹고 회사도 말아먹고 미국 경제 전체 위기로 빠뜨린 거죠. 이것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어마어마한 위기에 빠졌는데 결국에는 돈을 공급하는 정책,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2008년 금융위기가 극복이 되었어요. 이때 얻었던 교훈이 미국은 왜 이렇게 돈을 지맘대로 풀 수 있느냐? 미국은 발권 얘기라고 해요. 돈을 찍는 권한은 돈을 찍는다는 FRB라고 해요. FRB는 페더럴 리저브 뱅크라고 해가지고 연방준비은행에서 결정하는데 연방준비은행에서 얼마만큼 찍어야 된다는 규제 자체가 법이 없어요. 적절하게 찍게 돼 있어요. 그 적절하게 뭐예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상당히 원래 사실 이게 뭘 하는 FRB의 정책, 금융이나 통화 정책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너무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고 실제로 어쩌면은 물가가 폭등할 때 이걸 조금 누르는 역할이 실제로 통화 안정이라고 하는데 너무 자금이 팽삭되지 않으면서 물가가 폭등하지 않고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게 사실은 페더럴 리저브 뱅크의 설립 목적인데 경제가 위기에 확 빠지니까 정치부터 시작해서 미국 전체가 FRB에서 돈을 무조건 많이 좀 찍어내라. 근데 이때 나온 정책이 2가지. 첫 번째는 돈을 엄청나게 돈을 찍어냈더라도 쓸 데가 없잖아요. 가져가지 않잖아요. 왜 안 가져가요? 이자가 비싸니까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FRB가 이자율을 엄청나게 낮춘 거예요. 2%, 2.5%에서 몇 프로 경제 0.5%까지 낮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돈 2%, 1년에 2%, 내가 1억 빌려가서 200만 원 내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200만 원은 50만 원만 내. 여러분한테 1억 빌려주고는 이자 다 합쳐서 그냥 연말에 가서 50만 원만 내. 그러면 이거 그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 터도 의혹들이 평소에 구상해놓은 아이템들이 있었는데 저 정도 되는 돈이면 그냥 갖다 쓰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 FRB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찍고 2가지 정책을 썼죠. 돈을 무제한 공급을 해주고 2번째는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낮췄죠. 사실 일본도 잃어버린 10년 또 나와서 일본 20년의 세월 동안에 금리와 관계없이 일본의 경제가 계속 침체하니까 일본도 우리하고 비슷한 결정을 겪었는데 2가지예요. 하나는 고령화, 하나는 과잉 공급. 부동산이 굉장히 과잉 공급이 됐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부동산을 사는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동경을 비롯하는 인접까지는 도심이나 근로자들이 하는데 한참 떨어진 데는 빈집이 계속 늘어나요. 그 빈집을 처분도 못해. 그냥 가져가라 그래도 못 가져가요. 내가 가져왔는데, 공짜로 가져왔는데 가져가라 그래서 그럼 뭘 내야 돼요? 재산세를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임대를 좀 임대하는 수요는 없어요. 왜냐면 되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이가 많다 보면은 활동하는 공간이 줄어들고 자녀들도 없어지고 아니면 배우자는 하나 또 죽거나 또 이별하게 되고 그러면 공간은 없어지고 경제활동 영역은 줄어들고 수요는 없고 이렇게 하면 되죠.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비슷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일본이 굉장히 경제 침체를 한 20년 가까이 하다가 아베라는 사람이 와서 아베가 뭘 그대로 보고 뺏겼냐면요. 미국의 이 2가지 정책, 미국의 양적 완화와 통화량 무제한 공급을
일본이 보고 그대로 베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어마어마한 침체에서 거의 정상적인 경제 상태를 회복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2005년, 6년, 1997년 IMF를 겪고 IMF가 2000년부터 1999년부터 극복이 돼가지고 2003, 4, 5년간 나름대로 회복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을 썼는지 또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IMF 때 여러분들 몇 살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잠시 쉬는 시간에 이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올림픽 할 때 여러분 뭐였어요? 1988년 안 태어나신 분도 계실지 있지만 88년 자, 그 다음에 1997년에 여러분 뭐였어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뭐였고 지금 뭐 하는 건지는 뭐 생각할 필요 없고 그래서 한 88년, 98년, 2008년 이 10년 단위로 여러 변화들이 있는데 이 변화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뭐 했는지 약 한 3분 동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